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은 이미 무거웠다.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카드 결제 알림 문자에 몸이 먼저 일어났다. 눈꺼풀보다 더 무거운 건 지갑이었다. 그는 지갑을 열었다. 구겨진 만원권 몇 장이 그의 손에 걸렸다. 그 순간 종이가 아니라 그의 자존심이 찢기는 소리가 났다. 오늘 하루도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다. 아빠, 오늘 체육대회야. 운동화 끈 묶어줘. 아빠, 급식비 밀리면 안 된다는데 담임 선생님이 또 물어봐. 아이들의 말은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흘렀지만 그의 가슴에는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끈을 묶어주었다. 아이의 작은 발을 손에 쥐었을 때 그 발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차올랐다. 저 작은 발을 지키려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출근길 전철안.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눈 밑은 검게 꺼지고 목에는 늘어진 넥타이가 매달려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창문에 비친 눈빛은 공허했다. 웃음을 잃은 얼굴을 바라보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울컥하는 감정을 삼키며 손잡이를 꼭 잡았다. 손바닥이 젖어 있는 건 땀이 아니라 억눌린 눈물 같았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보고서를 내밀었지만 상사는 무심하게 말했다. 이건 설득력이 부족해. 다시 써와. 그 말은 업무 지적이 아니라 존재를 지워버리는 선언처럼 들렸다. 회의실에서 후배가 던진 말이 그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다. 과장님,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좀 구식이에요. 그는 웃는 얼굴로 그래, 고맙다 했지만 그 웃음 뒤에서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구식? 그 한마디가 평생을 부정하는 칼이 되어 가슴을 갈랐다. 퇴근길, 편의점 앞. 유리문에 붙은 10일 맥주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지갑 속 만원 한 장이 아이의 수학여행 봉투와 저울질을 시작했다. 그는 맥주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 순간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한 잔 술도 못 사 마시는 게 아빠란 말인가. 마음 한구석에서 자존심이 부서져 내렸다. 집에 들어서자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아빠, 친구들은 다 몇만 원씩 가져간대. 나도 줘. 그는 주머니를 뒤졌다. 5,000원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손에 걸렸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렸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아빠, 이거밖에 없어?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찢기는 소리가 들렸다. 대답 대신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손끝이 떨려 제대로 닿지도 않았다.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닫히는 문소리에 그는 무너져 내렸다. 주방에서 아내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떨어진 동전을 주워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국을 데워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국물 위에 동그란 파문이 번졌다. 그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조용히 그의 등을 바라보다 말했다. 당신 힘들지. 근데 우리 애들 나중엔 알 거야. 아빠가 어떤 얼굴로 버텨왔는지. 그 말에 그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그 눈물이 목구멍을 태우며 올라와 끝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소리내 울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어깨로 울음을 삼켰다. 밤, 아이들의 숨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그는 마루에 앉아 오래된 공책을 꺼냈다. 표지에는 서툰 글씨로 아빠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다. 오늘도 아이에게 당당히 용돈을 못 줬다.
나는 매일 무너진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비겁해 보여 하지 못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집이 무너진다. 앞으로 10년만 더 버티자. 아이들이 내 손을 놓아도 괜찮을 때까지. 그때가 오면 나는 나를 꼭 안아주자. 글씨는 삐뚤삐뚤했고 눈물이 번져 잉크가 흘렀다. 번진 글씨를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내 삶도 이렇게 번져버리지만 흔적은 남겠지. 언젠가 아이들이 이 흔적을 읽고 아버지를 기억해 줄까? 창문을 열자 멀리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는 그 빛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괜찮지 않다. 하지만 괜찮아져야 한다. 내가 꺼지면 우리 집도 꺼지니까.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바닥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다짐했다. 앞으로 10년만 더 버티자. 열해가 지났다. 그가 공책에 적었던 문장, 앞으로 10년만 더는 날짜와 함께 종이 속에서 누렇게 익었다. 페이지 모서리에는 그날의 눈물 자국이 아직도 굳어 있었다. 그는 그 10년 동안 약속을 지켰다. 내일 아이에게 먼저 전화. 비가 오든 야근이 있든 버스가 연착하든 그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해가 지면 손이 먼저 휴대폰을 더듬었다. 도착했니? 밥은 먹었어. 오늘도 매듭 안 풀렸지. 그 끝말은 습관이 되었다. 그날 새벽 신발끈을 2번 묶어주던 손의 감각이 매일의 인사말로 살아남았다. 전화 너머의 아이 목소리는 어느새 낮고 단단해져 있었다. 아빠, 오늘은 내가 먼저 전화했어요. 그 한마디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버스 창밖에 가로등이 연속해서 스쳐가며 그의 눈을 번갈아 비쳤다. 그래, 고맙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 뒤에 길게 뜨거운 것이 매달렸다. 회사에서 그의 자리는 조금씩 벽 쪽으로 밀려났다. 회의 테이블 안쪽 대신 구석 노트북 포트 근처가 그의 자리였다. 젊은 목소리들이 테이블 중앙을 채웠고 그는 빈칸을 채우는 과로처럼 앉아 있었다. 과장님, 이건 저희가 맡을게요. 배려의 탈을 쓴 배제. 그는 웃었다. 웃음은 입술에서만 움직였고 가슴은 오래전 움직임을 멈춘 태엽 장난감처럼 똑딱거리다 멈추곤 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그는 한 숟갈 떴다가 내려놓았다. 국 표면을 형광등이 길게 스쳤다. 10년 전 그 파문이 돌아왔다. 눈물 한 방울에 동그랗게 퍼지던 진동. 그는 숟가락을 더 깊이 넣어 파문을 지웠다. 그러나 파문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안쪽에서 또렷이 울렸다. 퇴근길, 편의점 유리문 앞에서 그는 또 멈췄다. 포스터의 숫자 11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목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말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고리를 밀지 않았다. 대신 맞은편 복권방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등을 잠깐 보았다. 넓어지지 않은 어깨, 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허리. 그는 등을 고추 세웠다. 그때보다 조금 덜 마른 마음. 아이에게 먼저 전화하던 밤들이 그의 등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날 밤 그는 아빠의 기록을 다시 펼쳤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 바로 나오는 낡은 문장. 오늘 아이의 손에 동전을 올려놓았다. 그는 그 줄 밑에 덧말을 달았다. 그리고 오늘 아이가 내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문장 하나가 서로를 꿰맸다. 주고받지 못해 번지던 잉크 대신 주고받은 목소리가 종이에 베어들었다. 어느 토요일 그는 아이의 자취방 근처 시장을 걸었다. 배추를 반 포기만 달라 하자 상인은 미소로 한 포기를 통째로 얹어주었다. 그는 받은 배추를 반으로 나눠 다시 돌려주었다.
이만큼이면 됩니다. 돌아서는 손에 무게가 남았다. 종이봉투 모서리가 손바닥을 베었다. 마치 오래된 말들이 손을 베는 것처럼.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다. 그 말이 이곳저곳에서 무딘 칼처럼 달아 있었지만 여전히 베었다. 자취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아래로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봉투를 문고리에 걸고 조용히 사진을 찍어 아이에게 보냈다. 문 앞.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아빠, 또 몰래 두고 갔죠. 그는 엄지를 들고 이모티콘을 보냈다. 매듭은 안 풀리고 있지? 아빠가 묶어준 매듭이라서요. 짧은 말이 오래 길었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발이 몇 계단이나 공중에서 머물렀다. 가슴에 걸린 무게가 가벼워진 게 아니라 무게의 모양이 달라졌다. 짐이 아니라 사람의 온도처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어느 날 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빠, 면접 떨어졌어. 그는 문장을 한 번 더 읽었다. 떨어졌어. 그 단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감각이 전해졌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괜찮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10년 동안 배운 게 있었다. 괜찮다는 말이 때로는 더 아팠다는 것. 대신 그는 조용히 물었다. 거기 지금 바람 부니? 응, 좀. 그 바람 속에서 5걸음만 천천히 걸어봐라. 왜? 내가 옆에서 같이 걷는다고 생각해. 수화기 너머에서 길게 내쉬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 숨이 그의 귓속을 지나 가슴에 닿았다. 그는 같이 걸었다. 서로 보이지 않았지만 같은 속도로.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충분했다. 버스 창가에 앉아 그는 엷은 비를 보았다. 유리 위로 비가 흘러 바깥 풍경을 자꾸 흐리게 만들었다. 그 흐림이 오히려 좋아서 그는 유리에 이마를 댔다. 10년 전, 앞으로 10년만 더라고 적던 밤의 냄새가 비 냄새와 섞여 올라왔다. 그는 목을 축이듯 그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나는 아직 아버지다. 그 말이 창에 김처럼 맺혔다가 사라졌다. 그날 저녁 아내가 퇴근한 그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손바닥만 한 봉투. 이거 당신 연차 쓰고 병원 다녀오라고. 건강검진 더 미루지 말고. 그는 봉투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머리카락에도 이제 희끗한 빛이 많아졌다. 그가 말 대신 봉투를 가슴에 대고 한 박자 쉬었다. 그 박자 동안 그는 10년을 건넜다. 아내가 조용히 덧붙였다. 나도 무게가 있어. 근데 당신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알아. 그 말이 그의 등을 쓸었다. 그 등은 여전히 굽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고 그 손길은 굽지 않으려다가 다친 곳을 정확히 만졌다. 밤 공책을 펼치며 그는 오래된 페이지를 한 장 찢었다. 찢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음에서는 웅 하고 울렸다. 찢어낸 페이지에는 10년 전에 그가 있었다. 동전 소리, 국물의 파문, 2번 묶은 매듭, 내일 먼저 전화. 그는 그 페이지를 접지 않고 조심스레 책갈피처럼 끼워두었다. 그리고 새 페이지 첫 줄에 적었다. 오늘은 아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둘째 줄, 떨어졌다고 했다. 셋째 줄, 같은 속도로 걸었다. 넷째 줄, 무게의 모양이 달라졌다. 다섯째 줄, 나는 아직 아버지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오래된 장롱 냄새와 섞여 들어왔다. 저 멀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철봉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밤 운동을 하고 있었다. 철로와 쇠가 부딪히는 그 건조한 소리가 이상하게도 그를 안심시켰다. 버티는 소리는 늘 마른 소리였다.
그리고 그 마른 소리가 집들을, 밤들을, 사람들을 통과시켰다. 다음 주 회사에서 명예퇴직 안내 메일이 왔다. 제목은 공손했고 내용은 무덤덤했다. 그는 마우스를 올려두고 한동안 클릭하지 못했다. 10년 전과는 다른 떨림이 손끝을 지나갔다. 막막함이 아니었다. 슬픔과 안도 사이 어딘가의 좁은 길. 그는 창을 닫지 않고 먼저 휴대폰을 열어 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아빠가 조금 무서웠다.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다. 처음으로 그렇게 썼다는 것을. 괜찮다는 가면 대신 무섭다는 얼굴을 내밀었다는 것을. 잠시 후 답이 왔다. 아빠, 내가 전화할게. 벨소리가 울렸다. 그는 받기 전에 한 번 웃었다. 오래 묵은 그릇에 따뜻한 물을 붓는 느낌으로. 아빠, 내일 같이 병원 갈래요? 아이의 말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학이 너머라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는 알 것 같았다. 응, 내일. 아빠, 요즘 매듭은 어때요? 그는 손목을 들어 본능적으로 허리춤의 벨트를 만졌다. 구멍 하나가 더 안쪽으로 가 있었다. 괜찮다. 이번에 괜찮다는 진짜로 괜찮다는 뜻이었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이젠 내가 내 끈을 한번 묶어도 되겠다. 전화 너머로 웃음이 흘렀다. 웃음 속에서 세대가 서로의 끈을 만져보는 소리가 났다. 밤이 긴 계절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창틀에 걸어둔 낡은 구두를 바라봤다. 굽은 여전히 달아있었다. 그는 내일 그 구발에 얇은 고무판을 덧대기로 했다. 완벽하게 새로울 필요는 없었다. 덧댐으로도 버티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알았다. 공책 마지막 줄. 그는 아주 또렷한 글씨로 적었다. 열애전, 나는 앞으로 10년만이라고 썼다. 오늘 나는 함께 천천히라고 쓴다. 마침표를 찍고 나서 그는 펜을 세워 공책 등줄기를 한번 쓸었다. 그 손길이 자신에게 닿는 듯했다. 가슴 안쪽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박자가 났다. 두근두근.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아직 그리고 계속 아버지다. 그리고 그는 모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60대의 어느 아침 작은 손이 그의 무릎을 톡톡 두드리며 말할 것을. 할아버지, 끈 좀 묶어줘요. 그때 그는 알아차릴 것이다. 그가 짊어졌던 무게가 누군가에게 걷는 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10년 전 그는 공책에 이렇게 썼다. 함께 천천히. 그 문장이 이제는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등불이 되었다. 60대의 아침은 느리게 흘렀다.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예전처럼 황급히 뛰쳐나가지 않았다. 회사의 메일함은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명예퇴직 이후 그의 이름은 명함에서 지워졌고 사무실의 의자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한때는 그 자리를 잃는 게 두려웠지만 막상 잃고 나니 두려움보다 공허함이 먼저 찾아왔다.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깨를 더 무겁게 눌렀다. 그러나 거실 한편에는 여전히 아빠의 기록이 있었다. 40대에 시작된 그 공책은 세월의 무늬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종이색은 바래고 잉크는 번졌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인생이었다. 그는 공책을 펴고 오래된 글귀들을 훑었다. 오늘 아이의 손에 동전을 올려놓았다. 앞으로 10년만 더 나는 아직 아버지다. 그리고 그 밑에 굵은 글씨로 새로 쓴 문장이 있었다. 함께 천천히.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다가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서 뜨거운 게 차올랐다. 점심 무렵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이 들어왔다.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또 다른 가장의 얼굴을 한 아들이었다.
아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가까이 계셔야 저도 안심돼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다. 그 입술 위에 오래된 말이 또다시 올랐지만 곧 멈췄다. 괜찮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다. 나도 내 옆에 있고 싶다. 아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40대의 자신을 보았다. 동전 몇 개를 올려놓던 그날, 아이의 눈빛 속에 새겨졌던 그 아픔. 시간은 흘렀지만 눈빛은 이어져 있었다. 저녁 무렵 그는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머리카락에 흰빛이 늘어난 아내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당신, 이제는 조금 가벼워졌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게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그 무게의 모양이 달라졌다. 짐이 아니라 함께 나눠드는 짐. 그래서 무거운데도 덜 아팠다. 그날 밤 손주가 그의 무릎에 턱을 괴듯 기대었다. 할아버지, 끈 좀 묶어줘요. 그 순간 그는 10년 전 아이의 발에 끈을 2번 묶어주던 기억으로 돌아갔다. 손끝이 떨렸지만 매듭은 단단했다. 할아버지가 묶은 매듭은 안 풀린단다. 손주가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다. 그래, 나는 여전히 아버지고 이제는 할아버지다. 내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 무게가 누군가의 길이 되었구나. 밤, 그는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남겼다. 40대에는 버티겠다고 썼다. 50대에는 함께 걷겠다고 썼다. 60대인 오늘 나는 이렇게 쓴다. 무게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전해진다. 내 무게는 아이에게, 아이의 무게는 다시 그 아이에게. 이 무게가 눈물이 아니라 길이 되기를.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 속에 그의 오랜 눈물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눈물이 아프지 않았다. 눈물이 무겁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다. 그리고 이제는 길이 된 사람이다.